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박문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수능까지 남아있는 기간 314일 남았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만 들으면 학생들 분명히 긴장도 하고 조급증을 낼 텐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강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역을 보게 됩니다. 국수, 영탐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보게 될 텐데요. 4개 영역을 준비를 한다. 314일을 4로 나누게 된다면 78.5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영역마다 한 2달 반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수학을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정의 학생들은 4개의 책을 봐야 되겠죠. 수학 1, 그리고 수학 2, 그 다음에 적분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20일마다 사실 한 과목씩 끝내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가능할까요? 무작정 열공을 한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전략 중에 오늘은 겨울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이라는 것은 예비고3에 있어서는 올해 1년을 보낸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매달 보는 학력평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는 교육활동, 그리고 학기마다 있는 2번의 정기고사, 길게 여유를 가지고 자기조학습을 있는 시간이 있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나 단기적인 학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특히나 이번 겨울방학 정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올해 1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겨울방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겨울방학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겨울방학이 합격을 부른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올해 일정을 좀 자세히 좀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수능은 언제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는지 제가 좀 알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입 일정입니다. 수능 시험일이 11월 10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약 20일이 지난 후에 성적이 통지가 되는데요. 입시 알고 계신 것처럼 수시, 정시 2번 진행하게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각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형이 시작돼서 12월 7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2월 9일 수요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월요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추가 합격자가 정리가 되면 드디어 또다시 정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12월 24일 목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그 기간 중 또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기간이라고 다군이 있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100% 전형들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 일부 전형, 일부 학과에 한해서는 대학별 고사, 면접이나 실기가 필요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형들이 요 기간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난다면 내년입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제 등록을 하고 정시를 마무리 짓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정을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 일정만큼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형, 어디에 적합한지를 좀 챙기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형의 종류와 전형의 요소를 조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이라는 것은 좀 방향을 정하고 그리로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여행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적지는 동일한데 그리로 가는 교통편들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에서도 목표는 같다. 당연히 합격이겠죠.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전형을 가야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대학의 신입생이 되는 방법, 다시 말해 전형의 종류와 전형 요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이 간소화되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 4개의 전형, 그 다음에 정시는 2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우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중심입니다. 이 전형 요소는 당연히 교과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요. 일부 대학입니다.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나 또 다른 비교과 활동들을 참고한 대학들이 존재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당연히 서류, 학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포함한 서류,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면접, 그리고 일부 상위권 대학 그리고 의대, 교대에 한해서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논술 전형, 당연히 주인공 논술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와 특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면접이나 논술, 실기 같은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위주의 전형이고, 일부 대학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 수시와 동일하게 그런 절차로 있고, 간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지금 6가지 트랙을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9번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대, 사관학교, 카이스트와 같은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9번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에 6번의 기회, 그리고 정시에 가군, 나군, 다군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9번의 기회 중에 분명히 최소 하나의 합격을 잡아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합격을 부르는 겨울방학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겨울방학의 사용법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합격을 부르는 겨울방학 사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라. 두 번째, 목표를 결정해라. 세 번째, 나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해라.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다 계획도 세우고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좀 하나씩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력평가가 우선 가장 객관적이겠죠. 작년까지 봤던 11월까지 봤던 학력평가, 그리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봤던 내신 성적,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 있습니다. 비교과, 우리가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비교과 부분인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도 분명히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로 뛸 것이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작정 공부를 하는데 40점이 필요한데 30점만큼 공부를 했다. 이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얼만큼 부족한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위치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를 결정한다. 이제 방향을 봐야 되겠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이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가 보고 뛰어야지만이 내가 확실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기준으로 희망대학을 좀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성을 기준으로 내가 희망하는 학과를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실과 이상을 적절하게 조금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너무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한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이상적인 기준을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끝없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결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결정을 한다.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 수능 성적을 200점을 올려야 된다. 이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자기의 목표를 설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이냐? 그 전형을 선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점이 무엇이냐고 파악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어떤 전형이 있습니까? 교과가 필요한 전형, 그리고 비교과가 필요한 전형, 그리고 논술이 필요한 전형, 그리고 실기 능력이 필요한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전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5가지 요소들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이게 학생들이 고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뭘 잘하냐. 물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고루 봤을 때 내가 조금 이거 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약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난 아무래도 비교과는 내가 준비가 좀 안 됐어. 그럼 비교과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약점인 것을 버려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석차를 높일 수 있는 거. 왜 석차죠? 그렇죠. 입시라는 것은 점수가 아닙니다. 내가 석차를 높일 때 바로 합격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격에 가까이 가느냐, 그 강점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걸 파악했다. 그러면 이제 대학도 정해졌고 학과도 정해졌다면 그 잘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원할 희망 대학의 전형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뭡니까? 선택과 집중인 겁니다. 이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내가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수시에 6개월 동안은 도저히 이거는 극복이 안 된다. 그렇다면 현명한 포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선택을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자신의 위치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목표도 결정했고 나에게 맞는 전형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실천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달려더 가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잠시 후에는 실천을 위한 각 전형별 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형별 대비법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잠깐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학평, 그리고 내신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를 우선 객관적으로 좀 계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내가 실현이 가능한 곳과 지금 현실적인 것 사이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그 대학과 그 학과에서는 어떤 전형이 주가 되는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전형을 정하시고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형별로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셨죠. 나는 학생부 교과 쪽이 가야 되겠다. 나는 학생부 종합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형이 결정이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꼭 실천법은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알고 얼마큼 올려야 되는지 아는데 당장 책상에 앉으면 이상하게 오래 못 앉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에 대한 대비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요 대학의 201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들의
특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연세대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건국대입니다. KU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100이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272명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국민대학교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지만 2단계에서 면접을 가지고 충분히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고요. 411명이라는 인원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학업우수자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100이죠. 최저 학력 기준 걸려있고 292명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요 정도 학생들을 관심 있는 대학이 서울대와 고려대인데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2단계에서 면접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최저 학력 기준도 있고 선발 인원 257명입니다. 이화여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전형은 학교에서 우선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1단계 학생부 80과 서류 20을 가지고 하고 2단계 면접을 보고 3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70%의 교과, 비교과 30%로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377명을 선발하게 예정이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 최저 학력 기준 있게 163명,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100으로 최저 기준 없이 346명을 뽑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년 2016학년도 주요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셨는데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였습니다. 교과가 가장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과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우선 특징을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느냐? 정량적으로 반영합니다. 정량적이라는 뭐냐면 기계적인 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을 내면 2등급이죠. 또 3등급, 2등급, 1등급, 평균을 내면 2등급입니다. 이 두 학생이 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한 학생의 성적이 내려가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또는 각각 학년별 가중치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이나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더더욱 반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중심으로, 이과 학생들을 국수 영과 중심으로 많은 상위권 위쪽으로 내신을 붙여야지만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이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성적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1학년과 2학년 성적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은 딱 한 학기 성적으로 3학년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3개 학년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한다면 어떨까요? 33.3%겠죠. 하지만 3학년 1학기는 어떨까요? 한 학기만 가지고 33.3%가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대학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0%, 40%, 40% 이렇게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1학년 성적은 1학년 1학기 10%, 2학기 10%입니다. 2학년은요. 1학기 20%, 2학기 20%입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하나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40%입니다. 다른 학년보다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따라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성적을 잘 관리하되 얼만큼까지 내가 높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목표점을 좀 설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권 성적이 있습니다. 또는 전년도 성적 결과가 있고요. 학교에 가면 또 선배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그 대학, 이 학과는 이 정도 성적이 필요하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에 대해서 그만큼이 되려면 3학년 1학기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과목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과목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를 둬야 되는지 판단이 쓰시겠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3학년 1학기 내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또 급한 마음에 너무 또 선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2월달 정도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정도를 좀 준비하는 정도 이렇게까지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강점인 학생들이겠죠. 그렇다면 수능 성적보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비슷하거나 뛰어나겠죠. 그럼 최저학력 기준은 내 교과 성적과 비슷하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관심을 갖더라도 내신 준비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난이도 때문에 작년 학생들을 본다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개 영역 정도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영어나 국어보다는 수학과 탐구 쪽에 최저학력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수능이 점점점 쉬운 수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요. 올해 국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도 쉬웠지만 수학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이렇게 평균 점수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등급 대 후반이나 3등급 때부터는 사실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특히 수학 A형이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학이나 탐구에 강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챙기는 것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외에 내가 비교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전형이 뭡니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주요 대학교의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KU 자기추천이죠.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100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 걸려있지 않고요. 모집 인원이 608명입니다. 교과 인원보다 한 거의 2배 이상의 모집 인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입니다. 학교장 추천이라는 종합전형이 있고요. 융합형 인재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동일한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70 그리고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데 최저학력 기준 걸려 있고요. 모집 인원은 630명과 360명입니다. 자, 서강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서류 100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 일반형만 걸려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각각 290명과 269명이고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미래리라는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전형의 모습은 다 비슷하죠.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그리고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을 가지고 291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연세대학교입니다. 학교활동 우수자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좀 다른 모습이죠. 1단계가 학생부가 아니라 서류 100입니다. 2.5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에다 면접을 합쳐서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서 4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종합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3.5배수를 1단계에서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에 면접 20%를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서 550명을 선발하는데요. 모집 인원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많죠. 자, 중앙대학교입니다. 다빈치형 인재 종합과 탐구형 인재입니다. 전형 방법이 좀 다릅니다.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면접 30을 이게 바로 다빈치형이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입니다. 다른 요소 없이 서류 100으로 뽑는데 모집 인원은 다빈치형 같은 경우에는 509명, 탐구형 인재는 553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100, 1단계 70에 면접 30, 그리고 341명을 선발하고요. 한양대가 좀 특별하죠.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평가 100입니다. 다른 요소 없이 종합평가 100으로 915명입니다. 교과 전형보다도 거의 한 3배 가까운 인원을 뽑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진다. 그 학생은 어떤 거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비교과, 활동이 그래도 교과만큼 잘 챙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다시 한번 나의 진로 목표, 학과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6월달 또는 수능 접수할 때 돼서 허겁지겁 학과를 정해서 서류를 마무리하고 자기소개를 쓴다라면 사실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당시가 되면 이제 9월 모의 수능도 가까워지고 수능 접수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정말로 많이 시간이 촉박한 시간인데 그때서야 전공에 대한 고민을 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때 우선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목표를 좀 확실하게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진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서류 마무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챙겨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겠죠. 네,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정점을 좀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좀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내가 학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점검한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학업 수준 정도를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을 통해서 아직까지 2학년 2학기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종합 의견을 좀 마무리를 잘 할수록 담임선생님과 좀 의견을 좀 나누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추가를 조금 한다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요 시기에 때는 5가지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은데요. 이제 굳이 뭐 한 가지를 더 넣겠다라면 이제 봉사활동을 넣을 수가 있는데 봉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늘리진 않아도 좀 좋겠습니다. 3학년 때 하는 시간 거의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때 내가 조금 더 챙겨야 될 교과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마무리 또는 일부 대학이면 최종 의견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더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와 달리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어떤 예를 드렸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학생과 하향하는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의 평균 등급은 2등급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 두 학생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두 학생의 희비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몇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잘했느냐, 어떤 과목의 성적이 올라갔느냐, 학년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느냐,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느냐,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데 잘했느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관리를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춰서 또 학과에 맞춰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3학년 1학기 성적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잘 이어왔던 성적 3학년 1학기 때 끝까지 이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내가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와 조금 다른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겠죠. 3학년 1학기 때 모든 과목을 다 1등을 맞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조금 또는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면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 또는 나의 전공과 조금 밀접한 과목, 지금까지 내가 했던 활동과 조금 연관이 있는 과목, 이런 것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학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자, 건국대나 이화여대,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리고 의대, 그리고 일부 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에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라면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당연히 합격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전형은 뭡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쟁률이 항상 높은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2016학년도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의 특징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교 논술 전형입니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하시죠? 자, 학생부 40에 논술 60이냐, 30, 70이냐, 또는 50, 50이냐, 그리고 최저학력이 어떻습니까?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모집인은 어떤가요? 아까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고려대학교 1110명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223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논술로 뽑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다음 대학 보겠습니다.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 일반적 의예과죠.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비슷하죠. 학생부와 논술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논술의 비중이 조금 더 큰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저학력 기준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울산대는 의예과에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작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와 논술 뽑는 거 여전하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 추천을 받아서 논술에 응시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모두 다 볼 수는 없고요. 학교마다 정해진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 안에서만 추천을 받아서 볼 수가 있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술 전형 어떻습니까? 보시는 느낌이 최저학력 기준이 앞에서 보셨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어떤가요?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특징입니다.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왜 관심을 가질까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 희망대학에 비해서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활동이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조금 부족한데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수능 성적, 최저학력 기준 논술은 쓸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년 결과를 보더라도 항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많게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최저학력 기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지면 우선 논술 준비도 중요한 만큼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입니다.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꼭 챙기셔야 되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면 나는 아무리 논술을 잘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의 대학을 빼놓고는 무조건 나는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얘기는 그 대학의 논술을 쓸 수 있는 실력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왜 걸었을까요? 대학의 자존심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성적은 돼야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걸로 바꾼다면 그 대학의 논술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최저를 맞춰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사탐 성적이 그 정도가 된다라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연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그 정도를 충족한다라면 논술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술의 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자, 논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과정은 국문이 기본입니다. 국문의 기본에 플러스 영문, 외대나 아니면 경희대, 이대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또는 수리, 고대 같은 경우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뭔가요? 국문입니다. 국문 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 그다음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등은 어떤 과목이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국어 과목, 그리고 사회 과목.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이 있고 그리고 그 과목으로 충분히 그 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면 지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과정입니다. 자연과정의 기본이 뭔가요? 수학입니다. 수학을 기본으로 과학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수학을 기본으로 융합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 패턴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은 뭔가요? 수학입니다. 또 뭔가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성적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첫 번째 최저 충족 못하겠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문과 학생들과 달리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향이 짙은 것이 요즘 자연과정의 교과 논술이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시면서 수학, 과학에 대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자연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준비를 하실 때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뭔가요? 첫 번째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두 번째가 논술 준비를 유형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더 메인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수능입니다. 자격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의 공부량을 챙기실 때 수능을 5일에서 6일 정도, 논술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논술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대학이죠. 거기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의 폭을 넓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의 특징이 뭘까요?
네, 희망대학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의 준비가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하고 논술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어디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시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정시에 내가 수능으로도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 공부를 조금 꼼꼼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또 오해를 할 수 있죠. 어떤 오해를 하시나요? 내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수능과 논술을 할 거니까 내신을 접자. 그러면 안 됩니다.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내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내신은 논술 전형에서는 실질 반영률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동점자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더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한 이유인데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인데 내신은 수능 성적의 기본이에요. 내신은 시험 범위도 좁고 그리고 난이도도 좀 낮은 시험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수능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데 내신을 포기한다?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신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 내신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야지만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그래야 논술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있는 내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대학인 전형인데요. 실기입니다. 특기 중심의 전형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대폭 축소가 돼 있고 그리고 계열 연관성이 짙은 전형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주요 대학의 실기 전형, 그리고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선 인문계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전형입니다. 인문이죠. 고려대학교 국제인재입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그리고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290명을 선발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특기자로 서류로 2에서 5배수 정도를 뽑게 되고 2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51명이고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 서류 100%입니다. 564명을 뽑게 되겠고요. 연세대학교 특기자를 가장 많이 뽑는 학교입니다. 인문학 인재, 사회과학 인재, 특히 국제계열 특기자를 제일 많이 뽑고 있는데요. 전형 방법은 세 전형이 똑같습니다. 서류 100에 3배수, 그리고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들은 지금 다 없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인문학이 71명, 사회과학이 124명, 그리고 특기자, 국제계열입니다. 434명,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죠. 특기자, 어학 특기자로 65명을, 그 다음에 국제학부 특기자로 60명을 선발하는데요. 전형 방법은 동일하죠. 1단계 서류 100으로 3.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을 30%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입니다. 글로벌 인재 어학 중심이죠. 자, 1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대학과 좀 틀립니다. 외국어로 에세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 논술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해서 쓰는 것으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외국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5명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자연과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 중심의 특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과학인재 260명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자, 서강대 수학과학 특기자로 56명을, 자, 그리고 성균관대 과학인재입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를 하고 나서 2단계 면접을 보는데 성균관대 과학인재는 서류 40에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논술이 60%나 차지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140명입니다. 연세대 특기자 과학공학 인재 계열입니다. 아까 문과에서는 인문사회 국제 이렇게 쓰는데 이과에서는 과학공학 인재인데요. 전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1단계 서류 100에다가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30, 240명을 뽑고요. 이화여대도 수학과학 특기자를 뽑습니다. 1단계 서류 8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 면접 30으로 50명을. 중앙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어디가 비슷한가요? 성대랑 비슷하죠? 서류가 40에 논술이 60, 136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요 대학의 그 특기자 전형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서류가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면접, 대학별고사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걸려있지 않습니다. 자, 학교마다 모집 인원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분이 뭘까요? 그렇죠. 우선 자격 기준을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과목들은 특정한 수준까지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또는 특정한 학교에 좀 이렇게 다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자격 기준이 충족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그 학교에 적합하다라면 그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라든지 비교과라든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 수 없었던 다른 교회 활동 실적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더라도 이 특기자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2단계에서 면접입니다. 또는 논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에서 대동소이하다면 반드시 면접에서 내가 더욱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학생들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전형입니다. 마지막 이제 수능 중심의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뭐 정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시에 진행한 전형인데요. 주요 대학교의 수능 전형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연세대, 고려대에 변함이 없습니다. 수능 90에 학생부 10으로 올해도 뽑을 예정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능 100이었지만 올해는 학생부에 비교과를 포함해서 10%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수능 100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도 동일하죠. 가군에서는 수능 100, 나군에서는 학생부 10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이화여대를 본다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 작년과 동일합니다. 수능 90에 학생부 10,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동일합니다. 가나군에서 수능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한국외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수능 100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비 고3들이 갈 때는 학생부가 10%가 들어간다는 점이고요. 또 반대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나군에서 수능과 학생부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지만 네, 서울시립대 올해 수능 100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전형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논술 전형을 관심 있는 학생들 수능 공부 꾸준히 하셔가지고 정시 생각하셔야 된다는데요. 한 가지만 여기서 당부를 드릴게요. 수능은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잘할수록 유리한 것이 정시입니다. 왜냐하면 교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25%씩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시까지 큰 그림, 긴 호흡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느 과목을 더 많이 반영하는지, 다시 얘기하면 그 과목을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비법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형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계획을 짜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은 모든 전형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시에도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수능 공부를 한다. 그렇다면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복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행을 빨리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거나 선배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득점자, 만점자들 겨울방학 때 뭐 했나요? 그렇죠. 복습을 했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과목이라는 것은 위계, 층위가 있어요. 그 시기에 할 걸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 지금 2등급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20%, 10% 정도가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채워야지만이 그 상위 학년에 거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겨울방학에는 복습 위주로 가시는 게 정답이겠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복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개념 위주로 이번 방학을 좀 유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학병 때 좋은 결과를 내시면 되겠고요. 아까 내신은 잠깐 말씀드렸죠. 내신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조금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실천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뭘까요? 계획을 잘못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죠.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좀 꼼꼼히 짜셔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일관계, 주간계획, 월간, 연간 이렇게 짤 수 있는데 우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획이나 월간계획을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조금 내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우선 첫 번째 일간계획, 하루하루 계획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해야 될 분량들을 적어놨다가 저녁에 잘 때 지워나가는 방법,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번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쾌감을 못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그렇게 일주일, 2주일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나도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2016학년도 대학 입시 겨울방학이 합격을 부른다를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신은 필수, 수능은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강구하고 절대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성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성적이 그렇게 나오게 생활한 겁니다. 따라서 성적이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겠죠. 사람이 변하면 성적이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정말 소중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달의 기간이 금내 수험 생활을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늘 되풀이했던 겨울방학 실패, 이번 방학은 좀 없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획 실천이 합격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가지고 실천의 기쁨도 느끼고 합격의 기쁨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고3 여러분 멋진 방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